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오시는 거 정말 애쓰셨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분명히 다 발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계리직 시험은요,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각 단원의 핵심,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만 몇 가지만 제대로 다 정리하셨다면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푸시고 좋은 성적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 문제 한 문제씩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면서 꼭 맞춰야 될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는 문제, 이런 걸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아주 쉽게 정답이 나오기도 해요. 아주 쉽게. 왜? 여러분들 이거 연도 다들 외웠을 테니까 살수대첩 몇 년도 612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시성 싸움 몇 년 645년, 그 다음에 황산벌 전투 백제 멸망이 때문에 660년, 그 다음에 대가의 멸망은 아무리 봐도 6세기 진흥왕 때가 되죠. 그래갖고 562년인데 이렇게 하면 연도는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드린다면 이건 해설 강의 들으나 마나요. 실제로 이것을 보는 수험생들, 물론 이번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분들도 내가 맞는 답을 쓴 건지 확인하러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마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어떤 걸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대가의 멸망은 6세기 진흥왕 때니까 이건 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삼국 통일 과정을 알라는 거예요. 자, 삼국 통일 과정을 아는 거 별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고구려가 바로 수당과 싸웠던 과정을 여러분들 보면 되죠. 제일 먼저가 무엇이 된다? 살수대첩. 살수대첩이 됩니다. 살수대첩은 연도로는 612년인데 위진남북조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싸운 건데 당시 고구려에서는 누구? 을지문덕 장군이 들어갑니다. 을지문덕 장군님 나오셔갖고 여러분들 수나라를 이렇게 해갖고 대립해갖고 수나라를 박살내버린 대첩이 되죠. 고구려의 대성으로 끝납니다. 그래갖고 제가 늘상 드리는 말이 살수, 수나라를 죽여버린 대첩. 아, 그 뜻 아니에요. 원래 청천강일, 다른 말로 살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서 살수라고 알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갖고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당나라. 이 당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무슨, 여러분들 천리장성을 쌓기도 해요. 연개소문이 중심이 되었고. 자, 천리장성을 쌓는데 이 천리장성은 누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당나라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지만 당태종이 이 천리장성을 넘어서 쳐들어오게 되죠. 그걸 바로 무슨 전투라고 한다? 안시성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시성 전투는 몇 년이 되냐? 645년이 되죠. 자, 645년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고구려 대, 그 다음에 중국의 당. 당시 고구려의 장군님은 양만춘 장군님으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양만춘 장군님이 중심이 되었고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것, 여기서도 고구려의 승리가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거듭되는 중국의 침략 때문에 그 세력이 오히려 약화되어가는, 국력 자체는 약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먼저 무너진 거, 여러분들 백제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백제 멸망이에요. 자, 백제 멸망이라면 몇 년도가 되냐? 660년이 됩니다. 의자왕이 처음엔 정치를 잘했어요. 효성이 깊다했고 해동 증자라고도 불렸고, 그 다음이 대야성 같은 바로 신라의 성 40여 개 성을 뺏으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된다? 실정을 거듭하면서 무너지게 됐고, 이 전투가 바로 다른 전투가 아니라 바로 황산벌 전투. 황산벌 전투 여러분들 알고 있죠? 백제 개백,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만 여러분들 불과 3년 뒤 663년에 백강전투. 백강전투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제 유민들과 일본의 지원군이 연합했지만 결국 나당 연합군한테 무너져버린 사건이 바로 백강전투가 되죠. 이래서 백제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고구려 멸망. 자, 누가 있었습니까?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살아있을 때마다 고구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연개소문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남생이, 남산이, 남건이, 큰아들 연남생이 동생들한테 밀리자 오히려 당나라로 항복한 다음에 당나라 군대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갖고 668년에 누구마저도, 자, 이 고구려마저도 멸망을 하게 된다. 평양이 함락당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자, 하지만 누구는 여러분들 당나라는 누구까지 처먹겠다였어요. 여러분들 신라까지 먹겠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독부를,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신라 땅에다가 이미 계림도독부를 만들어 놨었죠. 그러자 당연히 신라는 이제 싸워야 된다 해갖고 나온 게 바로 무슨 전쟁이 됩니까? 나당 전쟁이 되죠. 나당 전쟁.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어디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몇 년도에 676년도에 드디어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 이렇게 찾아두면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정답자 찾으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갑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문제 정답 찾는 건 너무 쉬웠어요. 왜? 제일 빠른 게 대가멸망 진흥왕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리을이 맨 앞이다. 그렇다면 정답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살수대첩,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 그 다음에 황산벌 전투로 백제 멸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4번이 답이 된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정답자 찾으셨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알아내야 될 건 뭐가 있을지. 이 나라는 오경 박사를 두어, 여러분들 오경 박사란 말이 나왔어요. 유학을 가르치고 자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를 썼죠. 역사책을 편찬한 등 유교 문화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사택지적비도 나왔습니다. 아유, 이것만 봐도 당연히 어느 나라 백제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밑에 있는 것들 보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중앙제도와 지방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삼국의 중앙제도, 지방제도 여러분들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많이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삼국시대의 중앙제도와 지방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제도부터 여러분들 볼게요. 어느 나라부터 얘기하냐? 고구려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수상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수상은 뭐라고 불리냐? 국상 또는 대대로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무엇으로 가게 됩니까? 망리지로 가게 되죠. 대망리지로 유명했던 인물이 바로 연개소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나라의 귀족회의. 여러분들 귀족회의는 무슨 회의라고 불렀다? 제가회의라고 불렀었다.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거 나오면 고구려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는 여러분들 몇 명의 좌평이 있었다. 최고 유명한 것이 6명의 좌평. 자, 육좌평제가 있었고 육좌평 중에서 여러분들 상좌평 또는 내신좌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백제의 귀족계, 백제는 또 저걸 빼놨네요. 여러분들 몇 관등이 있었는지. 고구려 같은 경우는 10여 관등이 있었다라는 걸로 유명하죠. 10여 관등.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귀족회의로서 뭐가 있었다? 정사함회의가 있었다. 정사함회의 알아둬야 되겠죠. 귀족회의 있었고요. 그리고 백제는 관등이 16관등제가 있었다. 16관등제가 있었으며 그리고 백제 성왕 때 가서 중앙에다가 몇 부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왕 때 22부가 설치됐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죠. 22거. 자, 중앙에는 22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22가 하나 더 있었는데 담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2담로는 무령왕 때 설치가 됐죠. 이건 백제 성왕 때가 됩니다. 자, 성왕이라고 이것까지 같이 좀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는 여러분들 수상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 화백회의의 의장인 상대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귀족회의는 당연히 화백회의가 되겠죠.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고요. 또 나오는 거, 이 나라는 몇 관등이 있었냐? 17관등이 있었어요. 17개 관등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두면 모두 다 정리가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중앙제도라면 이번엔 무엇으로 가느냐? 지방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제도는 수도의 행정구역과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구역을 좀 나눠놓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느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무엇이었다? 중앙에 5부, 수도에 그 다음에 지방에 5부가 있었다. 5부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죠. 그에 비해서 백제 같은 경우는 자,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5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5방이 있었죠. 5부, 5방. 자, 5부 5방이라는 말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었냐? 무령왕 때 전국에다가 무엇을? 25담로를 설치했다.
그래갖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켰었죠. 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22담론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어느 왕 때? 무령왕 때 파견됐던 거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에 비해서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있었까? 육부 5주가 있었죠. 육부 5주. 육부 5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정도 알았으면 여러분들 백제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 별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관등의 관등제도와 육좌평제도 여러분들 이건 백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귀족들에 모여서 대대로 수상인 대대로를 선출했다. 이건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경이란 특수행정구역. 여러분들 원래 신라 때는 이소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는 통일신라 가서는 오소경이 있었던 거 역시 신라에 대한 얘기죠. 지방의 22담로 여러분들 백제 무령왕 때가 되겠죠. 정답이 되는 건 당연히 기억과 리을. 기억 리을이라면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모두 다 푸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제도들을 시행한 까다. 뭐 이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죠. 여러분들 기인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던 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태조 왕건이 지방 호족들의 아들들을 서울에다 인질로 잡아다 놓은 거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자, 사신관제도라는 건 바로 뭐였습니까? 역시 태조 왕건이 지방에다가 그 지역 출신의 호족들, 자기 공신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는 제도가 되죠. 그 다음이 상수리 제도는 신라에서 나온 건데 뜻은 무엇하고 똑같다. 여러분들 기인제도랑 사실상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방 호족들의 아들들을 어디다 잡아놓는 거? 서울에다 잡아다 놓는 것. 그 다음에 경제소라면 여러분들 경제소랑 연결된 게 지방에 바로 무엇이 됩니까? 유향소가 되죠. 유향소를 통제,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신관제도가 분화 발전된 것이 조선시대 발전된 것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제도는 다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제도로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 가봅시다.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균형 있는 발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문벌귀족 중심에 여러분들 문벌귀족이라면 고려 중기에만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 자체는 안 맞아요. 자, 지방 세력을 통제해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관리 등용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여러분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의 시행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뭐 3번은 특별히 다른 걸 설명드릴 건 없고 이 제도들이 바로 중앙의 왕권 또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가볍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천태종을 여러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 누군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그래갖고 정답도 여러분들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의천과 진울이라면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천과 진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강 다 알 테니까 가볍게 설명드려도 돼요. 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표로 아예 딱 만들어 드리면 별 어려움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대각국사 아니 대각국사 의천으로 가지 말고 천태종과 아예 조계종으로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천태종 하면 누구 있다? 대각국사 의천. 자, 천태종. 자, 그 다음에 조계종 하면 보조국사 진우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갑니다. 자, 의천과 진울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통합하느냐? 의천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된다? 교, 선, 일, 치라고 얘기했죠. 교선 일치란 말은 이렇게 교자를 크게 쓴 건 무엇을 기준으로? 교종을 바탕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것은 바로 뭐냐? 자, 교를 추구하는 자는 지나치게 외형에 집착을 하고 선을 추구하는 자는 지나치게 내면에만 집착을 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추어라 해갖고 나오는 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내외 겸전이란 말도 있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교관 겸수라는 말이 나오죠. 교관 겸수.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분들이 사찰이 연결되는데 요즘 이 사찰하고 연결된 게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들 흥왕사의 주지가 됩니다. 원래 왕실사찰이죠. 그래갖고 무엇을 통합하느냐? 교종을 싹 다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아예 국청사란절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까지도 선종까지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하고 이분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 되죠.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중기에 누구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바로 문벌 귀족과 연결되었고 문벌 귀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의천의 다른 업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분 송나라 유학 갔다 오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빠진 책들을 싹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조대장경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 된다? 교장 또는 다른 말로는 속장경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자, 이런 걸 만들었다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분은 화폐 유통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들 숙종 때 바로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화폐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도 했었어요. 이것까지 알아두면 의천은 여러분들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울 같은 경우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자 해갖고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선교일치를 주장했죠. 선교일치. 그러니까 선종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의천 아니 이 진울은 뭐라고 했냐? 교는 부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의 마음이라 말씀이 없는 마음은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이 없는 말씀은 전달할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갖추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정해쌍수와 도노점수가 있었죠. 정해쌍수, 도노점수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핵심 사찰은 전남 순천의 송광사가 되는데 이 송광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릅니까? 수선사라고 불리게 되죠. 수선사. 그리고 고려 후기에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 바로 무신들의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 불교계에 대한 비판을 하죠. 당시 불교계가 지나치게 정치랑 연결되었고 타락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게 신앙 결사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신앙 결사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불교계 정화운동으로서 승려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선을 익히고 참선, 그 다음에 경전을 읽고 독경, 그 다음에 힘들여서 일하라, 노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참선, 독경, 노동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왔다가 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무슨 결사? 수선사 결사 또는 정예 결사라고도 부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다른 승려들보다도 의천, 진울 워낙 많이 나오는 그동안 많이 나와서 좀 덜 나오나 했는데도 언제나 한번 잊을만 하면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 이 문제 어떻게 풀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여러분들 의천인지 진울인지 확실치 않아요. 이를 위해 천태종을 여러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 그렇다면 보나마나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자, 정해사를 결성하고 송광사를 근거로 활동한 건 보조국사 진울이 돼야 되겠죠. 만덕사에서 백년사를 결성하고 정토신앙을 강조한 분은 여러분들 요새라는 승려가 되죠. 요새. 백년결사를 만든 요새죠. 불교 관계 저수를 목록을 저술하여 신편제, 종교장 총로, 대각국사 의천 맞죠. 신문 화쟁론을 저술하여 여러 불교 종파의 융화 통일. 여러분들 화쟁 사상을 강조한 분이니까 바로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 원효대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불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새도 알아야 되고 원효도 알아야 되고 의상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하나는 의천과 진울을 정리해 드렸어요.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 설명한 인물이 편찬한 서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따로 무언가를 공부해서 접근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팠던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틀린 학생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틀린 수험생들이. 자, 그는 고려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이세계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조선 왕건.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세계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정몽주, 정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조선 왕건 창건 후에는 이른바 표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사신으로 명에 다녀왔다. 아, 표전 문제. 이게 정도전하고 관련, 정도전인가 보다. 정도전이면 조선 경국전이지? 라고 하면 한 문제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을 조선 경국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표전 문제는요, 정도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명나라에다가 무엇을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그것이 격식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불손하다 해갖고 바로 이 명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조선의 유일한 근심거리가 있으니 그가 바로 정도전이다. 정도전을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은 안 갑니다. 대신 정도전은 자기가 가면 죽을 게 뻔하고 이 기회에 남을 죽일까 해갖고 여러분들 누굴 보내냐? 이방원을 보냈고요. 자, 이 이방원과 함께 갔던 인물이 바로 권근입니다. 권근. 그래갖고 이 인물은 다른 인물이 아니라 권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정도전은 표전 문제로 명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건 권근이 쓴 동국사력이 정답이에요. 권근이 쓴 동국사력이 정답이고 조선 경국전, 정도전 아니고 그 다음에 삼국왕 행실도와 동국여지 승남은 성종 때 만들어진 거니까 시기 자체가 안 맞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조선 경국전으로 썼을 겁니다. 어쩌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뭐라 그럴까? 까다롭다가 아니라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건 권근의 동국사력. 그랬더니 선생님, 동국사력은 박상한 16세기 박상의 동국사력도 또 따로 있어요. 같은 제목의 책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 답이 됩니다. 정답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이 나오냐? 다음 경제정책을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신해 통공으로 금난 정권을 대부분 철폐하였다. 공납제를 대동법으로 바꿔 경기도에 시행하였다. 영정법을 시행하여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를 확대하였다. 균역법. 이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의 핵심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인데 이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그 사건, 그 법의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왕 공부하는 김에 법의 내용도 가볍게 좀 여러분들 알고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렇다면 신해통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때가 아니라 이건 정조 때가 됩니다. 정조 때가 돼요. 자, 이거 하나 정조로 놓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는지 보죠. 자, 조선 후기에 이 수치체제의 변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조선 후기 수치체제. 자, 수치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세 또는 조세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영정법으로 바뀌게 돼요. 영정법으로 바뀌었는데 영정법 이전엔 여러분들 조선전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야 되겠죠. 공법이라는 게 있었죠. 공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연분 구등법, 전분 6등법. 그래갖고 여러분들 연분 9등법에 의해서 4도부터 20도까지 내는 건데 이거 너무 많다 해갖고 영정법은 1결당 몇 도에서 몇 도? 4도에서 6도까지로 고정시킨다.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영정법이 어느 왕 때 취급이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조 때예요. 인조 때. 인조 때 하게 되죠. 자, 이거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물 공납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공물 공납은 원래가 이건 특산물을 내는 거고 기본적인 성격이 바로 집집마다 똑같은 양을 내는 호구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폐단이 나왔었다? 방납의 폐단. 이 방납의 폐단 대신 납부하고 너무 많은 액수를 받아가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웠다. 이걸 해결해 주라고 이 유성룡 같은 인물들이 수미법을 내놨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 조선후기 와서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꿨어요? 대동법으로 바꾸게 되죠. 대동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동법을 한 곳이 바로 선해청이라서 이걸 바로 무엇? 선해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씁시다.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내던 것? 토산물, 특산물로 내던 것을 무엇으로 내게 한다? 쌀, 1결당 몇 도? 원래 16도일 때도 있었지만 12도. 그 다음이 삼배, 무명 아니면 동전으로 내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갖고 조세에 급납하라는
급납하라는 건 돈이나 돈 같은 걸로 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1결당 12두란 말 때문에 가장 큰 변화가 나왔죠. 자, 이거는 무엇을 가진 사람만 내게 한다. 바로 땅을 가진 사람만 내게 한다. 원래 성격은 집집마다 똑같이 내는 호구세였는데 이것을 무슨 세로 바꿨다? 땅에다 부과하는 전세화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 반대합니까? 양반. 지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갖고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여러분들 누구 때? 1608년 광해군 때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완성되는 건 숙종 때 가서 1708년 가서야 완성이 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선해청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선해법이라고도 불렀었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좀 더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거는 호구세로 바꾸다 보니까 땅이 없는 농민의 부담은 줄여준다. 농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국가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알고 있죠? 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가난한 농민들이 못 내던 세금을 부자, 지주들한테 내게 했으니까 오히려 세금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 필요한 특산물을 사오는 상인이 필요하죠. 그 상인들을 바로 모른다. 공인. 공인들이 워낙 거래 규모도 많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무엇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된다.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엇까지? 상품, 화폐, 경제까지 발달하게 된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인 유통을 보게 되었다. 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군역이 있었어요. 군역은 16세부터 60세까지였는데 여기에 온갖 군정의 문란이 나오게 되죠.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백골징포, 황구첨정 이런 거 있었죠. 거기다가 조선 후기 가갖고 여러 군영에서 그냥 제멋대로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걷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줘라 해갖고 나온 게 자, 균역법이 됩니다. 균역법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한 거? 영조가 한 거죠. 영조가 한 건데 1년에 2필씩 내던 걸 몇 필로? 한 필로 줄여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상류층한테 여기서 이제 부족한 걸 채워야 되죠. 부족한 걸 채우는 방식으로 바로 뭐가 됩니까? 선무, 군관포. 자, 이거는 일부 상류층한테 받아가게 됩니다. 일부 상류층에게 이렇게 받아가게 된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1결당 결작이라고 해갖고 2두씩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어장세, 어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선박세, 선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소금세, 염세. 이런 것들은 원래 왕실 수입으로 잡혀 있었던 건데 이것들을 모두 다 누가 가져가게 된다? 국가 수입으로 바꾸게 된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나왔는데 단순하게 이게 어느 순서다 이것만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지 마시고요. 자, 지금 현재 합격한 분들은 솔직히 이거 보고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어떤 법적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봅시다. 자, 공납제를 대동법으로 바꾸어 경기도에 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동법이라면 여러분들 경기도에 처음 시행했던 게 어느 왕 때가 됩니까? 광해군 때가 돼요. 영정법을 시행한 거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조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균역법을 통해 양인의 군역 부담을 군포한 필로 낮춘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조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는 당연히 광해군, 니은. 니은이 나왔으니까 디귿, 리을, 기억. 정답은 2번이 답이 되죠. 정답자 찾으셨죠?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안 어려웠지만 들어있는 내용은 만만치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정리 다 되셨고요.